이번 영상은 임상진료 현장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주요 질환 중에 하나인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성 생리통, 그리고 난임, 자궁내막증 등 생식 관련 장애와 함께 갱년기 장애 역시 여성의 주요 질환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질환들, 여성 질환들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갱년기 장애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갱년기 장애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장애는 난소에서 여포의 활동이 소실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월경 주기의 영구적인 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갱년기 장애는 폐경이 나타나기 15.3년 전부터 난포의 소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그 임상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13.5년 전 시점에서는 뚜렷한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점차 갱년기 이행이라고 하는 월경 주기의 이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갱년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갱년기 장애는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난소 제거 그리고 난소암을 비롯한 여러 여성 암에서 치료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에 의한 난소 기능의 손실에 의한 2차성 폐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갱년기로의 진행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갱년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갱년기 증상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많은 여성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문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 뚜렷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갱년기의 진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스트로우 분류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서 여성의 전 생애에 따라서 생식 주기에 따른 분류에 맞춰 가지고 여성의 갱년기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우 분류는 여성의 삶을 7개의 단계로 분류를 하고 특히 -2, -1, 그 다음에 0 단계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폐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월경이 중단된 이후 1년 시점이 지나서야 진단이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 갱년기에는 이전의 규칙적인 월경 주기가 7일 이상 변동이 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는 그 이전에도 이 시점에서도 약간 변동이 나타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상태이며 월경 주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란이 잘 일어나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변동이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고 변동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갱년기에 진입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들은 이와 같은 증상들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증상의 심각도가 낮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증상들을 간과하기 쉬운데 환자에 대한 문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환자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갱년기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에 의한 작용이 감소하게 돼서 뼈의 손실, 복부 지방의 증가 경향, 심혈관 위험의 증가 등 다양한 전신적인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대사적인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가지고 있던 유익한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갱년기 여성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은 마찬가지로 단순한 갱년기 증상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한 전신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양한 임상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이 스트로우 분류입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에서부터 -5, -4, -3, 2, 1, 0부터 해서 플러스 단계까지 이렇게 생식기, 그 다음에 갱년기 이행기, 그리고 폐경 이후 단계까지 쭉 나눠서 여성의 생애 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특히 -3 단계에서부터는
FSH의 감소, AMH의 감소, 그 다음에 AFC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마이너스 3A 단계에 있어서는 FSH의 변동, 그리고 AMH의 감소, 이니빈의 감소, 그 다음에 AFC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월경 주기의 점진적인 변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단계를 넘어가면서부터 보통 35세 이후 37, 38세부터 이와 같은 단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어 13.5년 동안 이 단계들이 가속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갱년기, 이행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단계는 폐경으로부터 약 3년에서 1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FSH는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지만 갱년기 그리고 폐경의 주요 특징인 FSH의 증가된 수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AMH와 이니빈, AFC의 감소는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외에도 무월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하고 FSH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계, 이게 마이너스 1단계고요. 마찬가지로 AMH, 이니빈B, AFC의 감소와 같은 생식 능력의 감소가 계속 관찰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혈관 운동 증상과 같은 뚜렷한 갱년기의 특징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년 뒤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최종 월경이 있게 되고 이후 완전한 완경, 폐경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관 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더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성 생식기의 위축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실 외용제 외에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사적 문제들도 존재할 수가 있고 뒤에서 살펴보게 될 다양한 의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들이 갱년기 이후, 폐경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성의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한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성의 생식 주기, 여기에 있어서 시상하부에 있어서 LH와 FSH의 주기적인 변동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난소 기능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에 있어서 AMH, 이니빈의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난소, 난포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의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성 생식 호르몬의 주기적인 변동이 손상을 입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점차 요동을 겪게 되고 이어서 마지막에는 에스트로겐과 이니빈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LH와 FSH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폐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의 요동이 이미 폐경 이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점은 복잡계 과학에서도 재미있는 소견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시스템의 요동이 나타난다는 점을 여성 호르몬의 변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GnRH의 펄스가 이상이 생기고 GnRH의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LH의 서지가 급격한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난포에서의 정상적인 배란 주기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무월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폐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갱년기 장애, 병태 생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고 생리적인 다양한 기능, 염증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여성의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익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주요 장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용으로 간단히 보시면은 뇌에서는 뇌 기능을 보호를 하고 뇌에서의 신경염증을
감소를 시키고 통증에 대한 감수성을 개선을 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 갱년기 이후에 기억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에스트로겐의 기능의 감소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에스트로겐은 심장에 있어서 심기능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고 허혈성 심질환에 있어서 심장 심혈관계 보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고혈압에 의한 혈관의 스트레스를 에스트로겐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에스트로겐은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 있어서 정상적인 배란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또 뼈에 있어서도 염증 수준을 조절하고 골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 폐경 환자에서 본격적으로 골다공증이 나타나는 이유 역시 에스트로겐이 감소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골다공증만이 아니라 근골격계의 손실 역시, 근육량의 손실 역시 전신적으로 증가한 전신적 염증 수준의 증가, 이로 인한 근육의 분해, 또 골격근의 손상, 이런 것들이 갱년기 장애로 인해서 에스트로겐의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는 유방암 또는 난소암 혹은 자궁암과 같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성 종양 질환이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유방의 증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성 변화들, 에스트로겐은 그와 같은 문제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방을 재분비하고 피하 지방으로 축적이 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대사적 문제, 복부 지방에 의한 다양한 염증 수준의 증가, 그리고 복부에서의 장기에 대한 여러 악영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소실이 되는 갱년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사적으로도 문제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갱년기에서 다양한 장기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의 감소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이, 임상적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죠. 앞서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에 따라서 중추신경에 있어서 혈관 운동에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의 뇌에서 체온 설정점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이 쉽게 땀을 내고 발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결과 여성이 안면 홍조 그리고 야간의 발한, 수면 장애에 쉽게 노출되게 되고 임상적으로는 수면 장애에 의해서 우울증이나 피로 등 여러 가지 신경 염증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에 있어서는 비뇨 생식기에 위축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염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콜라겐의 합성이 증가하게 되고 질 상피의 혈류가 감소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질벽에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요실금 혹은 골반 장기의 탈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질 내에 여러 장내 미생물 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질 내 산성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성 성기의 위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 혹은 배뇨에 있어서 곤란감 혹은 염증 이와 같은 다양한 생식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에스트라디올의 감소에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증가, LDL의 증가, HDL의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엔도셀린과 같은 내피 인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의 확장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들의 감소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여성에 있어서 죽상경화증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죽상경화증의 위험 증가는 심근경색의 위험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질환들은, 심혈관계 질환들은 최종적으로 전신적으로 증가한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에스트라디올, 여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항염증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뼈에 있어서도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이로 인해서 전신적으로 파골세포의 작용을 증가시키고 조골세포의 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골다공증을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 이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은 골 형성을 도움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갱년기 장애에서 두드러진 생리적 변화, 즉 폐경에 의한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도 여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여성의 전생의 주기에 있어서 폐경 시점에서부터도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한 여러 건강상의 불이익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그 외에 노화에 의한 여러 문제들도 같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골형성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심혈관계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죽상경화증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고, 대사적으로 있어서는 신경염증에 따른 기분 이상, 수면 장애, 그리고 대사적으로는 비만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스트레스 등에 의한 레닌안지오텐신계의 활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고혈압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증가, 그로 인한 혈관 내피의 기능 이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낳게 되고, 결과적으로 죽상경화증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문제, 즉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여성의 다양한 대사적인 문제를 낳게 되고, 에스트로겐의 투여 혹은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들이 여성의 여러 건강상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폐경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효과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갱년기 이후 호르몬 대체요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에스트로겐의 부정적인 효과를 반영을 합니다. 유방암, 난소암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암들은 에스트로겐에 의하여 반응 증식하는 종양입니다. 따라서 항호르몬 요법을 이와 같은 종양에 사용하고는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트로겐에 의한 심혈관의 위험 증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위험이 왜 그런지를 아직은 잘 모릅니다. 에스트로겐이 앞서서 본 바와 같이 굉장히 대사적 건강에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잘 알 수 없는 이유를 통해서 갱년기 치료의 한 방법인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한 여성 호르몬의 보충이 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지, 호르몬 대체요법이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에 의해 항응고 인자의 감소에 의한 혈전이 형성이 증가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에스트로겐이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만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른쪽 그림은 그래서 현재 갱년기 치료에 있어서 표준으로 잡혀 있는 호르몬 대체 요법의 위험과 이득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여성암의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고요. 또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갱년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고 삶의 질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 이득과 해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다. 다만
에스트로겐이 항상 긍정적인 작용만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약이 어떻게 갱년기 질환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가, 더 나아가서는 여성 질환,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질환들에 있어서 한약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느냐고 할 때 식물성 에스트로겐, 피토에스트로겐이 한약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갈근이나 황기와 같이 여러 콩과에 속한 식물들에 기반하고 있는 본초들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와 같은 작용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중에서도 수용체 알파를 통한 작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상당수의 한약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에스트로겐 투여요법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조직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약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임상적인 효과가 이와 같은 수용체 발현의 차이와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왼쪽 그림에는 그 외에 여성 호르몬의 여러 가지 형태들 나열이 되어 있죠. 난임과 관련해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난소 기능이 저하되는 것 역시 에스트로겐의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난소의 기능은 갱년기 시기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해서 남모세포는 앞서서 난임 관련 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신 중기에 최대 700만 개로 늘어났다가 본격적인 세포 자멸사를 겪게 돼서 출생 시에는 70만, 사춘기에는 30만, 그리고 35세에서 37, 38세에는 2만 5천 개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갱년기로의 이행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생애에서 정상적인 생식 주기는 약 400에서 500 주기이고 지속적인 남모세포의 손실로 인해서 45, 55세에 이르게 되면은 남모세포의 고갈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떠한 분자적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여성에 있어서 과린막세포와 난소막세포는 월경 주기에 조절해서 핵심적인 작용을 합니다. 여포세포는 뇌하수체에서의 성선자국 호르몬 LH나 FSH1, 난소에서 생성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자극인자들,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한 여포세포의 반응 감소가 난소 기능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갱년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가장 반복적이고 뚜렷한 내분비적 변화는 이니빈 B, AMH의 점진적인 감소이고 이는 난포의 질량 감소, 기능의 감소, 그리고 폐경 이전부터 나타나는 생식력의 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이는 조기 폐경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여성 난임 관련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약이 어떻게 난소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의 강의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난소 기능의 저하와 갱년기로의 진행은 정상적인 생리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임상적인 건강상의 결과이지만 조기 폐경 그리고 난임 환자들에서 난소 기능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서 한약 투여가 여러 기전들, 특히 염증의 조절 그리고 난소 세포의 사멸을 감소시킴으로써 남모세포의 사멸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로 인해 배란 기능을 보존을 하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 기능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한약 투여가 효과적이라는 점,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많은 보신 지제 등은 특히 다중의 신호 조절,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세포 사멸, 혈관 형성, 에스트로겐 신호 경로, PR3K, AKT 경로, CAMP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 경로, 그 다음에 GnRH 신호 경로, 인터루킨 17 신호 경로를 통한 염증을 비롯한 굉장히 포괄적인 세포의 여러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이선탕이라는 한약이 조기 난소 부전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약의 이선탕의 주요 표적 중에 하나죠. 이와 같은 작용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과린막세포와 난포막세포의 세포 사멸을 억제를 하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축의 기능을 보호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분 비축, HPT축이나 HPA축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난소 기능을 보호하고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에 있어서 조기 난소 부전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한약 처방이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의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처방 조성은 시오, 울금, 백작약, 산약, 지황, 공령, 향부자와 같이 난임 관련 강의에서도 간단히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또 이와 같은 한약 처방 역시 보신 활혈 지제 역시도 난임 관련 강의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조기 난소 부전 자체가 일종의 폐경이기 때문에 폐경이 일찍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한약이 난임의 결과까지는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여성의 조기 폐경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이 점은 반대로 일반적인 폐경 여성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처방들이 갱년기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임상적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성 갱년기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죠. 여성 내분 비축, 중요한 생식 내분 비축인 시상하부 내하수체, 난소축의 기능 부전 역시 갱년기 장애의 주요한 병태 생리를 구성합니다. 내하수체 유래의 FSH의 증가, LH의 분비 패턴이 변화하게 되는 것은 이미 에스트로겐의 감소 또는 생리 주기의 불규칙과 같은 폐경기로의 이행 단계 이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GnRH, 뉴런 기능의 싱크로나이징, 동기화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호르몬 축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GnRH 및 LH의 에스트로겐 맥의 급증, 서지를 유도하는 여러 지상하부의 신경펩타이드 그리고 신경화학적 작용제인 글루타메이트나 노르아드레날린 혹은 VIP 같은 여러 인자들의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상하부에서 생물학적 리듬의 이상은 배란전 LH 서지 패턴의 손상, 주기적인 변화가 손상을 입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난소의 반응성, 호르몬에 의한 난소에서의 배란 반응성을 악화시키게 된다라는 것들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난소와 시상하부의 기능 부전이 진행되면서 난포기는 짧아지고 FSH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니딘 B의 생성은 감소하게 되고 FSH의 생성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에스트로겐의 변동과 이에 뒤있는 LH의 증가가 야기됩니다. 또 노화로 인해서 시상하부에서 에스트로겐에 의한 민감도가 감소하게 되고 LH 서지 패턴의 변화가 더욱더 불규칙해지고 이와 같은 요동들이 지속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성선 자극 호르몬에 대한 난포의 반응이 감소하게 되고 황체기 결함이 뚜렷해지고 무배란 주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폐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에 대한 시상하부의 민감도 감소는 혈관 운동 증상, 안면 홍조나 바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시상하부가 잘 반응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체온을 감지하는 변동 폭이 조금 더 좁아져서 조금만 체온에 변화가 있게 돼도 쉽게 홍조나 발한 등이 나타나서 체온을 감소를 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갱년기 장애의 임상적인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갱년기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분 변화, 안면 홍조, 불면, 우울, 그 다음에 질 건조, 그 다음에 야간 발한, 골다공증, 그리고 체중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갱년기 장애의 주요 증상,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혈관 운동 증상, 질 건조증, 성교통, 수면장애, 기분장애,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골다공증, 체중 증가, 심혈관계 질환, 호르몬의 변동의 증가, 월경의 불규칙, 유방 압통, 관절 통증, 그리고 여러 가지 미용상의 문제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에스트로겐의 손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은 이와 같은 장애를 잘 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혈관 운동 증상은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면 홍조나 열감, 발한 등으로 구성된 임상적 증상입니다.
일과성의 열감은 이미 전 단계에서부터 간혹 환자들이 경험하는 주요한 폐경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폐경기 여성의 85%까지도 보고되고 있는 가장 흔한 임상적 증상이고 갑작스레 발생을 해서 1분에서 5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초기 갱년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대부분 최종 폐경 1년 전에 증상이 가장 강하다. 그 이후에 감소하게 되지만 25%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5년 이상도 지속이 될 수가 있어서 이와 같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혈관 운동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흡연, 과체중, 복부 비만은 혈관 운동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운동 증상의 이 메커니즘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아직 갱년기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온을 감지하는 뇌에서의 체온 설정점이 어느 정도 레인지를 가지고 체온의 변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지만 갱년기 장애가 발생하거나 에스트로겐의 감소 혹은 에스트로겐의 억제 작용을 가진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로토닌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상의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에스트로겐에 의한 세로토닌의 반응이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체온 설정점에 있어서 이를 감지하는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체온 변동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혈관 운동 증상은 발한이나 열감과 같이 체온을 감소시키기 위한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나 열감을 뚜렷하게 느끼게 되는, 사실 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열감을 느끼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있어서 신경 내분비 조절 작용을 가진 여러 가지 치료들, 호르몬을 직접 투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항우울제를 투여할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작용을 가진 침치료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세로토닌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체온 설정점에 대한 정상화를 유도를 하고 그와 같은 작용에 따라서 임상적인 개선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스트로겐과 이니빈 B의 감소, FSH의 증가는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말초 혈관의 반응성의 변화를 비롯한 체온 조절 장애의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전들이 관여를 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해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체온 조절 중추에서의 체온 설정점의 협소화 장애가 나타난다. 따라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등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 치료 혹은 에스트로겐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 치료가 혈관 운동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죠. 여기에 있어서 침 치료가 물론 연구에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한방암 치료 분야에 있어서 여성암 환자에게 침 치료가 항암 호르몬 요법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의인성 폐경 증상에 대해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안면 홍조를 비롯한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들을 개선하는 것, 이는 침 치료가 이와 같이 신경학적으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설정점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갱년기가 진행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의 감소, 그로 인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최종적으로 체온을 감지하는 설정점의 협소화를 야기해서 혈관 운동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증상으로 외음부 위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시죠. 여성의 비뇨 생식기 조직은 에스트로겐에 굉장히 민감한데 갱년기 진행 과정에서 조직의 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조직에 염증이라거나 조직의 지지작용이 약화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연구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차이가 있지만 약 20에서 60% 사이의 환자들에 있어서 폐경기와 관련해서 질건조증이나 성교통 장애로 인한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성기만이 아니라
여러 비뇨기계에 있어서 요도 및 방광 조직에도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고 에스트로겐의 손실이 명백해지는 갱년기 진행이 나타남에 따라서 요로의 위축이 나타나게 되고 요실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음부 위축의 경우에는 외용제를 통한 치료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또 갱년기 장애의 하나인 수면장애 불면증은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해서도 수면의 질이 악화되긴 하지만 갱년기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 과정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수면은 체온이나 혹은 신경염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노화는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에스트로겐이 가지고 있는 항염증 작용이 감소하게 되는, 특히 갱년기에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크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수면장애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또 여성의 심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가진 젊은 여성들에 있어서도 에스트로겐의 변동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임상적으로도 대단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설명을 드린 혈관 운동 증상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는 더욱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50% 이상이 수면 장애를 보고하고 있으며 노화에 있어서 수면에 대한 악영향은 여성이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라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 수면장애는 호르몬에 의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에서 환자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수면장애 개선을 위해 침치료나 산조인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단순히 갱년기 질환만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갱년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들에게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갱년기 수면 장애에 있어서 평가 척도로는 주로 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도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얼마나 시간에 잠에 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까?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수면 장애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잠들 수 없다, 새벽에 깼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숨쉬기가 어렵다, 코를 골았다, 춥거나 덥게 느꼈다, 나쁜 꿈을 꿨다, 통증이 있었다 등의 증상들이 PSQI를 통해서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또 이러한 수면 관련 척도는 전신적인 건강 혹은 대사적인 건강의 악화와도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면의 질이 악화가 되어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은 정신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혹은 내분비, 대사, 심혈관계 질환에 이상은 없지 않은지 혹은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은 없지 않은지 그 외에 신경염증과 관련한 피로나 그 외에 여러 기분 관련 장애는 없는지를 더욱더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갱년기 증상으로서는 기분장애, 우울증이 존재합니다. 다수의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이전과 비교 시에 갱년기 동안 주요 우울 에피소드가 발생할 위험이 약 3배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불안 증상은 일부에 있어서 우울증보다도 조금 더 선행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은 중년 우울증 에피소드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갱년기 여성에서 우울증의 위험 인자로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또는 부정적인 생활적인 사건, 고용의 부족, 체질량 지수의 증가, 흡연, 젊은 나이의 갱년기 동안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 혈관 운동 증상의 유무, 월견정, 증후군, 병력 등이 우울증 위험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염증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인자들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기분장애, 우울증에 있어서 하나의 이론으로서는 혈관 운동 증상이 수면장애를 야기하고 이것이 낮에 피로를 야기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켜서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갱년기 여성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여성에게 새로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 역시 기분장애 및 우울증의 위험을 증가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갱년기 여성에 있어서 기분장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 여기에 있어서는 질환만이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관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해서 갱년기 환자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지지도 신체적인 질환의 개선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또 인지기능 장애 역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은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증가가 나타나게 돼서 신경염증의 증가에 따라 해마의 위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경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우울증과 같은 임상적인 증상들과 더불어 인지기능의 저하도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초기 갱년기에서 인지기능의 감소를 호소하고 대다수 여성들은 기억력이 약화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기능 장애 증상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적어도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한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증가가 인지기능 장애 발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한약 처방들, 대부분의 한약 처방들이 다 그렇겠지만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인지기능 장애를 개선을 한다. 또 갱년기 관련 처방들이 사실은 다 항염증 작용들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갱년기 혈관 운동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한약 처방이 인지기능 장애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에스트로겐은 학습, 정보 등록 및 검색, 판단, 평가, 언어 능력을 제어하는 중추신경에서 활성을 가지고 이 영역은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영역은 전두엽 피질, 해마, 선주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세포 단백질을 증가를 시켜서 신경의 성장, 생존, 신경 전달 및 기능, 시냅스의 신규 생성을 촉진하고 중추신경계의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서 신경 손상을 억제하기에 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결핍에 의한 기분 장애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상 생리 주기에서의 기분 변동이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스트로겐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뇌에서의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시키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서 기분도 안 좋게 되고 반대로 에스트로겐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에 관여하는 뇌 영역에서의 조절이 나타나게 돼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감소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기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여성에 있어서 우울증이나 기분 변화, 기분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대사적 문제도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서는 중심 체온이 낮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감소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비만의 유병률 역시 폐경 전 여성보다 폐경 후 여성에서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신체적인 활동의 감소가 또 에너지 소비를 감소를 유발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관여하고 우울증이 관여할 수도 있고 또 근육이 위축이 되거나 기초대사율이 감소가 되는 등 여러 요인들과 얽혀서 비만과 대사장애가 갱년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에서는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해서 전체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말초에서 중추로의 체지방 재분배가 나타나게 돼서 내장 비만이 증가하게 되고 복부 비만과 갱년기 에스트로겐 감소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지질 대사 이상이 나타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심혈관계 관련 질환의 이상이나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특이적 증상들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비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이 위험도 증가할 수 있게 되죠. 에스트로겐은 혈관 리모델링에 관여를 하고 혈관의 탄성을 촉진을 해서 혈관의 확장과 수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은 혈압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엔도셀린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 내피 나이아트린 옥사이드 합성 효소의 기능 감소에 따라서 혈관 확장 기능의 감소가 나타나게 돼서 혈관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갱년기 환자에서는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 내막의 두께가 증가하고 관상동맥에서 칼슘 침착, 염증성의 변화, 동맥경화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감소하게 되고 노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기 폐경 및 원발성 난소 기능 부전 환자는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그 외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에스트로겐이 그만큼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에스트로겐이 혈관 내피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나 혈관 평활근의 조절을 하는 작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여러 내피 인자들, 이에노스나 콕스나 프로스타글란딘 관련 효소라거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그 외 마이크로 RNA 등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혈관 확장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또 갱년기의 또 다른 임상적인 증상으로는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뼈는 평생적으로 지속적인 조골과 파골 과정을 통해서 리모델링 되는 역동적인 조직이고 염증성의 파골세포 그리고 항염증성의 조골세포에 의한 균형이 조절이 됩니다. 따라서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은 파골세포의 작용도 좀 더 명확해져서 골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은 항염증성의 환경에 따라서 조골세포의 작용도 조금 더 우수해진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은 뼈의 재흡수와 뼈의 흡수와 형성 과정을 조절하고 갱년기에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뼈 리모델링 과정의 이상을 초래해서 염증성의 파골세포의 작용을 촉진을 시키고 골 파괴를 촉진하는 골 흡수의 증가에 의한 골 감소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결핍은 고라세포에 의한 사이토카인 RANKL 즉 NF-kappa-B 라이간드의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골염증, 파골세포의 형성, 골 흡수 과정이 촉진이 됩니다. 이에 있어서 OPG는 에스트로겐 자극 후 조골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중의 하나로 RANKL을 억제하는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이에 있어서 조골 작용을 담당하는 인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에스트로겐의 결핍은 OPG의 생산도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ANKL의 활동을 더욱더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갱년기의 진행으로 나타난 활동 감소 역시 골격에 대한 기계적 자극을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골격근 질량 감소에 의한 골 부하 역시 감소를 시켜서 뼈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골다공증을 초래하고 골절을 야기하게 되는 또 다른 위험이 됩니다. 갱년기가 빠를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는 골다공증에 있어서 여러 염증 관련 인자들의 조절이 결과적으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조절을 통해서 지속적인 역동적인 대사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RNK, RNKL, OPG의 서로 다른 작용들이 모사되어 있고요. RNKL은 골 파괴를 촉진을 할 수가 있고 OPG는 상대적으로 골의 형성을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은 OPG에 비해 RNKL의 작용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염증성의 다양한 T헬퍼셀의 활성이라거나 아니면은 활막세포들의 활성을 촉진을 해서 활막세포들에 있어서 염증 반응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해 골 파괴가 촉진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노화가 되면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주요한 병리 중에 하나가 염증 수준의 증가에 따른 노화에 따른 점진적인 염증 수준의 증가가 관여하고 있음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골다공증 치료 약물의 효과를 임상이 아닌 전임상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 중에 하나가 폐경 모델인데 암컷 쥐에 대해서 난소를 절제해서 폐경 상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한약 처방이나 침 치료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하는 실험 모델로서 이 폐경 모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갱년기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골 대사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는 한 한약 처방이 CD4 T셀의 에이포토시스를 촉진을 하고 난소 절제에 의한
염증 관련 인자들의 증가를 감소를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파골세포의 성숙을 억제하는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갱년기 장애에 있어서 임상적인 진단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갱년기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서 살펴봤던 다양한 병리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임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임상적으로 갱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 폐경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45세 이상의 여성 환자로 무월경이 최소 12개월을 지났다라고 한다면 임상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환자들은 상당한 기분상의 변화, 새로 발생한 불안, 피로, 안면의 홍조, 관절 통증의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번 또 다른 기저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갱년기 장애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해서 갱년기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환자에 있어서 무월경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났다, 폐경이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폐경이 아니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닌지, 혹은 성성 기능 저하증은 아닌지, 고프로락틴 혈증은 아닌지, 뇌하수체 종양이나 셔먼 증후군 등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인성 월경 중단은 반드시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항암요법이나 그 외에 여러 의학적인 치료에 의해서 무월경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무월경을 겪은 갱년기 여성의 10%에서는 간헐적으로 다시 월경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막증 치료를 했거나 혹은 갱년기 여성의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한약 치료를 했더니 일시적으로 생리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그걸 반드시 어떤 치료의 반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크게 의미가 없는 임상적 현상이다 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죠. 혈액 검사에 있어서 폐경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니딘 B나 아니면은 FSH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AMH의 감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FSH의 증가가 대표적인 폐경의 마커로 폐경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FSH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성의 폐경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같은, 아니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조절제, 혹은 GnRH 아고니스트 혹은 안타고니스트들 같이 GnRH 아날로그들의 어떤 자궁 내막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그러한 의약품들을 투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혹시 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호르몬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는 뚜렷한 병력 청취를 통해서 환자의 에스트로겐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원인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염증 상태, 만성적인 감염에 의한 염증 상태 역시 폐경과 유사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고 무월경을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영양 부족 역시도 그와 같은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흔히 과거에 신어증이나 아니면은 허증 계열로 봤던 혈어증이라거나 하는 상태는 사실 이와 같은 실제 감염이나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만성 염증에 의한 현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폐경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유사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한 요인들에 상관없이 허증이다 라고 봤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또 환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음식에 의해서 갱년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환자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음식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병력 청취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흔히 일본에서는 허증으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 혹은 실증으로 진단을 내리기 이전에는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질적인 원인이 있지 않은지, 허증과 실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뚜렷한 임상적인 증상을 야기하는 의학적 상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검사들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의약품들, 또 호르몬에 관여하는 의약품들, SSRI나 그 외 여러 CCB, 그 외 다른 의약품들이 폐경과 유사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약력에 대해서도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 외 종양이라거나 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폐경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림프종이라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저질환들에 의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꼼꼼한 병력 청취와 의심이 가는 질환에 있어서는 감별 진단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꼼꼼한 병력 청취만으로도 대부분의 이상을 가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초진 환자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갱년기 환자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평가 지표로는 쿠퍼만 인덱스가 있겠죠. 이에 있어서 거의 뭐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조차도 이 지표를 사용해서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련 지표들, 안면 홍조, 얼굴 화끈거림, 발한, 불면증, 신경질, 우울증, 어지럼증, 피로감, 관절통이나 근육통, 두통, 두근거림, 질 건조나 분비물 감소와 같이 갱년기 이후에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간이 척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임상적 도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MEN-QOL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환자의 임상적 증상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린다, 땀이 난다, 생활 전반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안하거나 짜증이 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말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와 같이 쭉 보시면은 사실 쿰퍼만 인덱스에서 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지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비뇨생식기에 제한 그런 증상이라거나 아니면은 성관계나 그 외 미용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진단 평가를 통해서 한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떠한 치료들이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반적으로 갱년기 치료에 있어서 양진한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한진한치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서양의학적 진단에 바탕한 한의학적 치료가 양진한치다, 어떤 새로운 한의학의 조류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런 논의들은 20년 전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적인 진단 자체가 한의학 영역에 들어왔고 한의학 자체도 더 이상 고전적인 개념보다는 현대적인 병태 생리와 그에 부응하는 한약 혹은 한약적 치료들, 침구 치료와 같은 그런 치료들의 과학적 이론들, 과학적 기준들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현대적인 한의학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진한치라는 개념을 쓰기보다는 한진한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한의학적인 변증은 제가 여러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비특이적 염증성의 증상과 질환 특이적인 증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뭉뚱그려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줄 수도 있고 한의학적 치료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질환에 있어서의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상을 꼭 과거의 미분화적인 개념을 통해서 볼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약의 현대적 작용 기전은 현대적인 병대 생리학과 대단히 잘 부합한다는 것이 최근에 한 10년간의 한의학 연구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 한의학적 진단에 따른 현대 한의학적 치료의 시각에서 한의학을 새롭게 재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갱년기 특이적 증상과 삶의 질 전반, 즉 갱년기 특이적 증상과 삶의 질 전반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한의학적 치료, 특히 한약의 작용 기전, 한약이 어떻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유사한 작용을 할 수가 있는지가 한약 치료, 한의학적 치료, 한약 치료가 어떻게 갱년기 장애 치료에서 중요한지를 알아보는데 중요하다는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에 사용되는 한약은 다양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는 본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화학 구조상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디올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에스트로겐 또는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기본 구조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에스트라디올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완전히 에스트라디올 E2와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점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나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따라 화학적인 결합도 차이가 나고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양리적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주요 그룹에는 이소플라본, 쿠마린, 리그난, 스티벨과 같은 여러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화학적 특성, 화학적 구조, 화학적 결합도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또는 베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내인성 에스트로겐, E2는 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또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대해 포괄적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앞서 살펴봤던 에스트로겐의 작용 표적, 심혈관계, 뇌혈관계, 신경 및 골격계에 있어서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되고 이를 통해서 심장, 뇌혈관, 신경 및 근골격계에 있어서 유익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유방과 자궁에 있어서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 HRT에 있어서 장기 사용 시에 유방암과 자궁암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는 조직마다 다르게 분포하는데 유선은 특히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를 포함하고 있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과도한 활성화는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 자궁암의 발생과 발달에 중요하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직 특이적인 종양 억제제, 즉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대해서 작용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종양에 있어서 항증식 효과를 나타내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서 여러 관련한 조절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여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효과를 억제하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의 효과를 증강을 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를 기량하고 혹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대해서 더 높은 친화성을 가지는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대가 될 수 있고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 전사 경로를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 치료에 내인성 에스트로겐 단점을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갈근의 주성분인 젠스타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에 대해서는 4%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있어서는 87%의 친화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에 의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본초들에는 이카린을 함유하고 있는 음양과학이나 그 외에 다양한 본초들, 다양한 처방들이 관여하고 있다. 거기에 있어서 한약의 양리작용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선택성과 밀접한 관여가 있다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치료로 인한 폐경기 전후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약의 특성은 특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특성과 밀접한 관여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방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본초, 음양곽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난임이나 여성의 난임, 그 외 남녀의 생식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약재가 바로 이 음양곽이죠. 음양곽은 여러 양리 연구를 통해서 항세포 사멸, 항산화, 항신경염증 등 다양한 양리적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는 신경계를 보호를 하고 남성에서는 정자의 생성을 촉진을 하고 난임에서는 CYP와 같은 여러 대사 전달체들을 상향 조절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난소의 내분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갱년기 장애 혹은 조기 난소 부전에서는 호르몬 조절 관련 신호 경로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음양곽이 주요 작용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음양곽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 에스트로겐 수용체, PR3K, AKT 경로, RAP1 등 다양한 세포 신호 경로를 조절하는 치료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음양곽을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한약 처방들은 폐경 후에 골다공증을 현저하게 개선을 하고 5년간 추적 관찰 임상 연구에서 골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골 밀도를 개선을 시키고 그 외 갱년기 관련 증상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여하는 세포 신호 경로는 굉장히 복잡한 인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양곽의 투여가 갱년기 장애를 개선한다는 것, 골다공증을 개선한다는 것은 음양곽이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갱년기 장애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본초로 육종용이 있습니다. 육종용은 흔히 최근에는 파킨슨병의 주요 치료 약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죠. 육종용은 노화 방지 효과, 신체 면역의 강화, 학습 및 기억 능력 향상, 항염증 및 항피로 효과 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그 성분들에 있어서 PGC가 안드로겐과 유사한 작용 그리고 면역 조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육종용은 성호르몬 장애를 막고 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안드로겐 수용체 수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인체 면역을 개선을 해서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육종용이 단순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안드로겐 수용체나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 그리고 다양한 내분비 기관의 자극 효과 그리고 성호르몬의 조절 그 외 난소 및 자궁 내 여러 병리적 변화에 대한 항염증 및 면역 조절 효과를 통한 병리적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육종용의 갱년기 치료 효과를 형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갱년기를 상징하는 질환인 혈관 운동 증상은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 폐경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질환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밝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에스트로겐에 의한 세로토닌의 이상이 체온 설정점의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암염 홍조를 비롯한 다양한 혈관 운동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호르몬 대체요법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나 효과 대비 부작용 발생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의인성 폐경,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 여성암에서 절제 및 화학요법 후 유지요법으로 호르몬 억제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폐경과 유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종양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서 특히 비약물적인 치료인 침 치료를 통해서 여성암 환자의 갱년기 증상, 암염 홍조와 같은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여러 근거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 점은 일반적인 폐경 환자에 있어서도 암염 홍조를 비롯한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 개선에 침 치료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15년에 메노포즈지에 대만에서 발표된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은
약 104개의 관련 연구, 이 중에서 특히 12개의 임상시험, 87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침 치료가 혈관 운동 증상, 갱년기 증상의 빈도를 뚜렷하게 감소를 시키고 증증도도 개선을 했다. 안면 홍조를 개선을 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그 외에 비뇨 생식기계의 여러 지표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었다. 혈관 운동 증상들도 개선을 하고 갱년기와 관련한 삶의 질도 개선을 했다. 그리고 침 치료의 효과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 효과를 가지고 있음도 확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침 치료는 갱년기의 안면 홍조에 뚜렷한 치료 효과를 가진 중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의인성 폐경에 있어서의 또 침 치료가 안면 홍조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한 연구입니다. 2017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발표된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844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으로 13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침 치료는 안면 홍조와 그와 관련한 임상적인 증상의 개선에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면 홍조 자체를 개선시키진 못했지만 갱년기의 부수적인 증상은 개선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는 아로마타제와 같은 호르몬 요법을 지속 중인 여성 암 환자에 있어서 침 치료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안면 홍조의 개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은 이어서 보실 연구들에 있어서도 서로 상충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갱년기에 있어서 안면 홍조에 있어서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관련한 연구들을 또 보시면은 상당히 양질의 임상시험으로 약 32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거짓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침 치료가 거짓 침 치료에 비해서 안면 홍조의 빈도를 뚜렷하게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또 앞서서 메타 분석과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제가 침 치료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거짓 침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진짜 침 치료의 효과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정도의 임상시험에서도 침 치료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 점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침 치료에 효과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면 홍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보여주죠. 물론 병태 생리적인 측면에서 침 치료가 염증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종의 혈관 운동 증상의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안면 홍조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반되는 근거들이 많다는 점을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본 이 오스트리아, 호주에서의 연구는 침 치료가 거짓 침 치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차이 없는 수준의 임상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침 치료와 거짓 침 치료 간의 임상적 지표 간에 뚜렷한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죠. 또 반면에 다른 연구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습니다. 또 2016년에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는 혈관 운동 증상에 대해서 침 치료가 뚜렷하게 임상적인 개선을 나타냈다. 6개월 치료에서 그리고 12개월 치료에서도 지속적으로 침 치료가 유지되는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효과는 약 200여 명의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드러났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는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한 그와 같은 연구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침 치료 전후의 연구 결과를 본 거죠. 침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 한 군은 빠르게 24개월 시점까지 빠르게 임상적인 증상이 개선이 되고 이와 같은 증상의 개선은 8주 시점에서 가장 저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침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갱년기 여성은 지속적으로 안면 홍조 증상의 변동을 겪다가 24주 시점을 지나서 침치료를 시행하면서부터는 빠르게 임상적인 증상이 개선이 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 군, 침치료를 하다가 하지 않았던 군은
침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조 연구죠. 하지만 이 연구는 1:1 비교 연구는 아니고 거짓 침치료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통증과 관여한 침치료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드러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안면 홍주의 병태 생리가 몇몇 알려져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병태 생리적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은 그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또 침치료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침치료가 에스트로겐, 엔돌핀, 세로토닌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침치료의 효과와 관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으로 침치료가 여러 뇌 영역의 연결성과 관여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혹시 이와 에스트로겐에 의한 뇌 연결성의 변화에 대해서 침치료가 또 다른 역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한 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침치료가 안면 홍조에 대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느냐에 있어서는 여전히 상충되는 근거들이 존재한다라는 점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환자에 있어서는 환자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침치료가 유방암 치료에 따른 여러 갱년기 증상, 특히 혈관 운동 증상의 하나인 안면 홍조에 있어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근거들도 있지만 그 외에 삶의 질과 관여가 되어 있는 질환들, 특히 우울증과 같은 기분 변화 등에 있어서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 환자들에 대해서는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의 침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증상의 개선은 치료 초기에 빠르게 개선이 되지만 그 치료 효과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자분들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근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안면 홍조에 대해서는 설령 침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우울감이나 수면장애를 비롯한 그 외의 신경정신 증상들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해서 한의계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죠. 원전에 따르면 한의학이 못하는 게 없는데 현대 과학적인 연구를 따르게 되면 한의학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침치료 적응증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침치료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디에까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상세하고 엄밀하게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이지 결코 한의학이 퇴보했다거나 발전이 감소했다, 한의학의 영역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현대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의학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한의학적 치료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이 보여드는 그러한 경과로서 보이는 것이지 최종적으로는 더 단단하게, 더 굳게 한의학이 뚜렷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의학 발전의 현상, 현대 한의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또 이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갱년기 증상에 있어서 부인과 암 치료 후에 한약 치료를 했더니 가미귀비탕이나 가미소요산을 투여를 했더니 불면이나 어지럼증이나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냉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상적 증상을 개선을 했다는 소규모의 임상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또 혈관 운동 증상이나 통증에 있어서도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죠. 하지만 굉장히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근거만을 바탕으로 해서는 확장시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 살펴본 악성 종양에 있어서 난소 기능의 상실로 인한 갱년기 증상에 대해 호르몬 대체요법을 대체할 한약 치료에 대해서 또 간단히 살펴보죠. 앞서 설명드린 연구에서는 가미소요산과 가미귀비탕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임상 연구였고 한약을 투여에 따라서 임상적인 증상이 갱년기 증상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미기비탕이 더 효과적인지 가미소요산이 더 효과적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변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가미소요산이 혈관운동 증상, 관절통, 근육통을 가진 환자들에게 가미기비탕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미기비탕은 얕은 수면, 현기증, 메스꺼움, 두근거림 증상에서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죠. 이것은 전통적인 가미기비탕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미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발한, 얕은 수면, 현기증 및 메스꺼움, 뻣뻣한 어깨 등등의 관절통, 두근거림 증상에서 더 효과적이었으며 이것은 가미소요산증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혈관 운동 증상의 효과는 가미소요산에 있어서만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증상의 개선은 염증 관련 인자인, 인터루킨 6나 인터루킨 A 또는 MCP1과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가미소요산은 사이토카인, 케모카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가미기비탕 투여군에 있어서는 피로회복에 대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가미소요산 역시도 뚜렷한 효과가 있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 증상에 있어서 가미기비탕과 가미소요산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변증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결과들이 시사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미기비탕, 가미소요산은 부인과 종양 치료로 인한 난소 기능의 상실로 인한 폐경기 증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무작위 대조 시험은 가미소요산이 갱년기 증상에 있어서 안면 홍조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갱년기에 있어서 더 세밀한 변증 접근이 필요하다는 한편으로 각 환자에 있어서 무분별한 한약 투여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점을 시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미소요산이 실제로는 신경정신 증상에서만 뚜렷한 효과가 있지 그 외 혈관 운동 증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 있어서는 더 후속의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안면 홍조 등 혈관 운동 증상 개선에 효과가 뚜렷하게 알려져 있는 현대적인 한약 처방, 중의 처방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요실금에 있어서 침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미 전침 치료를 통해서 갱년기 여성에 대한 요실금에 있어서 치료 효과가 여기서는 2019년에 발표된 연구도 있지만 그 이전에 발표되어 있는 양질의 무작위 대조 시험의 결과도 유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침 치료는 요실금 환자에서 뚜렷한 효과를 가진 임상적인 치료 중에 하나고 또 그 작용 기전에 있어서는 천수신경에서 배뇨 중추를 조절하는 효과를 통해서 요실금을 개선한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침치료가 갱년기 여성에 있어서 복합성 요실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혈관 운동 증상에 있어서는 앞서서 침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혈관 운동 증상에 효과적이라는 2015년에 메타 분석을 봤는데 2019년에는 또 발표된 연구 중에 하나로 갱년기 증상, 안면 홍조에 있어서 한약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침치료가 갱년기 치료에 비해서 더 나은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쿠퍼몬 지수에 있어서도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뿐더러 그 외 혈관 운동 증상의 개선, 그 외에 여러 임상적인 증상의 개선을 나타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있어서 한약은 소화기계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는 보비 건의하는 처방 혹은 본초를 가감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임상적으로 곤태교낭이라고 하는 황현악교탕의 변방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주요 본초로는 백작약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백작약은 잘 알려져 있듯이 큰 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화기계에 임상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소 효과가 불확실한 침치료보다는 효과가 더 뚜렷한 한약을 통해서 갱년기 증상의 주요 증상인 혈관 운동 증상의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갱년기 장애에서 한약의 효과는 한약 성분들의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작약, 당귀, 지모, 시오, 황금, 음양과, 숙지황, 여정자, 한련초 등 다양한 본초들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고 이를 통해서 한약이 호르몬 대체요법과 유사한 작용 기전을 통해서 혈관 운동 증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선택적 작용은 상대적으로 한약이 부작용이 적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한약과 침구 치료의 임상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갱년기 우울증, 수면 증상을 비롯한 문제에 있어서는 침치료가, 정신적인 증상에 있어서는 침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안면 홍조 등의 혈관 운동 증상에 있어서는 한약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 의존성 질환 환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침치료만으로도 대응할 필요가 임상적 환경에 따라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도 증례에 따라서는 이선탕이라고 하는 효과도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임상 증례에서 저희 병원에서 발표된 증례에서는 폐경기의 안면 홍조에 있어서 이선탕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이에 따라서 부작용도 뚜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선모가 본초학적으로는 좀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국에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이선탕은 갱년기 증상의 개선에 있어서 약 1,600여 명에 대한 임상 경과, 약 17개의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쿠퍼만 지수를 개선을 하고 안면 홍조를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에 있어서 호르몬 대체요법에 비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에 있어서 연구 결과가 다수 이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보편적으로는 적용을 시키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선탕이 굉장히 유망한 폐경기 안면 홍조를 비롯한 갱년기 증상에 있어서 주요한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처방 조성은 이와 같고요. 중국에서 개발된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작용 기전에 있어서는 아로마타제 발현을 증가시키는 기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동을 처방 투여 시에는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당귀 6항탕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안 등의 증상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처방이기도 하죠. 도안을 야간 발안으로 보고 접근을 해서 혈관 운동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흔히 전통적으로 음호 증상이 갱년기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착안을 해서 당귀 6항탕을 처방해서 그 효과를 검토한 임상시험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호르몬 대체요법에 비해서 당귀 6항탕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부작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상적인 근거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더 추가적인 임상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2019년에 플러스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결과를 사실은 반영하고 있는 그 이전에 발표된 2016년에 연구로 곤태균형이라고 하는 황연악효탄 가감방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17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더니 쿠퍼만 지수 그리고 여성 호르몬 FSH의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효과들이 있었다. 이 안전성 면에 있어서나 효과 면에 있어서 호르몬 대체요법에 비해서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안전성은 더 낮다. 효과는 유사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보여주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곤태균형이 호르몬 대체요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대규모 3만 명 이상 그러한 대규모 임상시험 그리고 관찰 연구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근거이기 때문에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대규모 연구들도 시행을 해서 한약의 안전성을 뚜렷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또 갱년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한약 처방 여기에 있는 조석, 생지황, 백작약, 향부자, 지모, 황백, 황련, 복면 등 다양한 이제
본초들로 여기 이제 설량비, 음양각도 있고요. 이와 같은 본초들로 조성된 처방이 12주의 임상 시험에서 쿠퍼먼 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본초들이 상당히 유사한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음양곽이라거나 하는 어떤 호르몬계에 작용하는 약물 혹은 또 황령 황백과 같이 조금 더 염증을 억제하는 뭐 징후와 같은 그런 본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합해서 최적의 방제를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은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미소요산과 같이 그냥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그런 처방들이 반드시 갱년기 증상 전반을 개선시킬 수는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생각을 해서 가미소요산에 더 가미를 해서 이와 같은 본초들을 가미하거나 아예 합방을 해서 투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처방으로 또 메노포즈제에 실린 처방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방 이제 단삼, 지모, 두층, 보골지, 여전자, 묵한련으로 조성된 이와 같은 처방이 갱년기 환자들에 있어서 상당히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갱년기 여성의 삶의 질, 특히 혈관 운동 증상을 뚜렷하게 개선을 시켰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2주의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한의학적 연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긴 연구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대규모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참고를 해서 임상에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혈관 운동 증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접근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냥 전통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냥 특정 층에 맞는 처방을 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방식들이 자주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본에서의 조사에 따르면은 통상 갱년기 장애에서 여성 3대 처방이죠. 당기작약산, 가미소요산, 계지복용환이 거의 60, 70%의 환자에서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임상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거의 뭐 삼성을 통과한 서양의학적 의약품에서의 반응률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환자의 임상적 개선은 2에서 4주 투여해서 효과를 판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한 달 정도 투여를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임상적인 증상에 있어서 뭐 변증 포인트가 된다고 한다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기 쉽고 화나 짜증이 잘 난다, 심리적인 증상이 우세다 라고 하면 가미소요산이 효과적이고, 일어나기 어렵다, 잠이 얕다, 우울할 때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당기작약산, 혈관 운동 증상을 나타내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혈관 운동 증상이 개선이 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또 가미소요산을 투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는 숨차고 두근거리고 필요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귀비탕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겠죠. 증이 잘 맞는다면 2주 내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갱년기 환자에서 호르몬 대체 요법과 계지복용환의 효과를 비교한 일본에서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혈류의 변화를 계지복용환과 호르몬 대체 요법에 따라서 비교를 했더니 한약 계지복용환이 혈류 개선 면에 있어서 호르몬 대체 요법에 비해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고, 자, 이와 같이 계지복용환은 냉감을 호소하는 냉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 폐경 환자에서, 갱년기 환자에서 임상적인 증상의 개선과 함께 안면 홍조와 같은 혈관 운동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2020년에 발표된 가미소요산을 통한 임상 증상의 개선을 평가하기 위한 폐경 환자에 있어서의 연구에 있어서는 가미소요산이 위약에 비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안면 홍조에 있어서 가미소요산이 전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거나 특별한 변증을 통해서만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활용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 소요산 같은 처방은 해마에서 세로토닌 수용체나 PKA, 크랩, BNF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서 항우울 효과, 신경 발달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가미소요산이 물론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안면 홍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안면 홍조보다는 갱년기의 심리 증상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점이 시사가 됩니다.
목단피하 감초에 있어서는 CYP3A4의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복용력을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없도록 처방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갱년기 장애에 있어서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해서 인지기능 결함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결함은 동전의 사실은 같은 측면에서 나타나는 해마의 위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사한 병태 생리를 가진 임상적 증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소요산도 여러 가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가지고 있어서 인지기능 장애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요산의 양리 기전을 본다면은 신경 전달 물질, 신경 영양 물질,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아미노산, 질, 대사 등을 조절해서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는 점은 소요산이 우울이나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신경세포의 사멸, 에이파토시스를 억제를 해서 항우울 효과 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도 알려져 있죠. 소요산은 난소절제 G모델, 즉 골다공증 G모델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폐경 모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러한 동물 모델에서 해마에서 에스트로겐 수준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에스트라디올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해마에서 CYP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에스트로겐 합성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요인들을 조절한 결과라는 점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NMD의 수용체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해마의 발달을 촉진하는 해마에서의 신경 발달을 촉진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NMD의 수용체를 조절을 해서 신경 흥분을 조절하는 작용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가미소요산은 소요산과 마찬가지로 폐경 후 우울증 모델에서 세로토닌 수용체, PKA, 크랩, BDNF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한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에서 신경 발생이 감소한 것이 우울증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도 알려져 있고 소요산은 가바,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의 활성을 변화시켜서 항불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경 발생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음도 알려져 있죠. 가미소요산의 주요 양리 작용은 시오와 당기, 가미소요산에 함유되어 있는 시오와 당기는 세로토닌 원의 수용체에 대한 친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시오는 신경세포에서 크랩 및 BDNF의 발현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시오는 크랩 및 BDNF 발현을 조절해서 여러 항우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여러 가지 세포 신호 전달 경로에 대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울증에서도 가미소요산이 효과적이지만 갱년기 우울증에 있어서도 가미소요산이 효과적일 수 있는 작용, 근거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갱년기 우울증에서 보신조간탕이라고 하는 지왕 백작약, 시오, 음양과학, 두충, 울금 이러한 본초들로 조성된 처방들이 효과, 예를 들어서 항산화 효과, 항세포 사멸 효과, 그 외에 신경 보호 효과,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 그와 같은 복합적인 양리 작용을 통해서 실제 갱년기 우울증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또 무작위 대조 시험이 존재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심리치료와 병행을 해서 한약을 투여를 했을 때 12주 시점에 있어서 다양한 인상적인 증상과 내분비 질환의 개선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복합작용을 통해서 특정한 한 가지 증상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적인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전신적인 문제를 동시에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이 한약의 주요 강점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드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메타 분석에 따르면은 갱년기 우울증에 있어서 한약 치료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측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 수준을 조절시키고 또 해마의 뉴런 감소를 완화시키고 뉴런의 세포 세멸을 억제하고 크랩 및 BDNF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서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의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작용들은 거시적으로도 시상하부 뇌하수체의 부신축을 조절하여 항우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알려지고 있고요. 주요한 본초 약대로는 시오와 작약이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오의 항우울 효과는 모노아민 전달, 신경 전달 물질과 BDNF를 조절하여 신경 발달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고, 백작약도 이와 같이 유사한 작용을 통해서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메타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비해서 우울증 척도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점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약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항우울제와 병용해서 투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항우울제와 한약의 작용 약리 기전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굳이 SSRI가 가지고 있는 그 외에 여러 서양의학적인 항우울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한약이 부작용을 피하고 임상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어떤 메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한의학적인 치료가 갱년기 우울증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메타 분석입니다. 여기에서도 18가지의 무작위 대조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약 및 침 치료가 갱년기 우울증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또 우울증 외에 수면장애에 있어서도 한약적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미산조인탕과 수면제를 비교한 갱년기 불면증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그리고 안전성을 비교한 메타 분석에서 가미산조인탕은 디아제팜이나 알프라졸람 같은 약물과 비교할 만한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고, 에스타졸람 같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수면 유도제에 비해서는 더 좋은 효능을 나타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PSQI에서의 알라프라졸람에 비해서 나은 효과도 물론 보여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수면제가 더 부작용이 크다. 반대로 말하면은 가미산조인탕, 치자와 산조인을 균약으로 하는 이와 같은 처방이 상대적으로 수면제에 비해서는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우울증과 인지기능 장애에 있어서 한약이 신경 발달을 촉진시켜서, 친구 치료가 신경 발달을 촉진시켜서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 연구는 또 국내 연구로서 단기 작약산이 치매에서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치매에서의 인지기능 결함은 사실은 신경세포의 사멸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고 신경염증과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먼지와 석상포 등을 포함한 그 외 여러 가지 한약 처방들이 신경염증을 개선하거나 경도인지 장애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에스트로겐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신적인 염증 수준이 증가하고 복부 지방의 축적과 같은 대사적인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원인이 되는 지질 대사의 이상에 있어서 여러 한약들이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보신 그리고 개규, 거탁하는 그러한 처방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보고하는 임상시험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약 처방은 갈근 두층, 단산, 진피 등으로 조성된 이와 같은 처방이 갱년기 여성에 있어서 갱년기 여성에 있어서 이상치질 혈증을 개선을 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환자의 미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마왕을 균약으로 하는 항비만 치료를 통해서 이상치질 혈증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고혈압에 있어서도 갱년기 고혈압에 대해서도 한약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만 한약이 혈압 자체를 개선한다기보다는 갱년기에 증가한 혈압에 대해서 여러 임상적인 증상, 고혈압에 따르는 임상적인 증상들이나 아니면은 갱년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저 요인이 있는 고혈압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선탕이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이 혈관 운동 증상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고혈압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선탕의 독성과 함께 한약이 가지고 있는 강압 효과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분이 갱년기 이후에 갱년기와 관여가 되어 있는 인자들에 의해서 혈압이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혈압이 증가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갱년기 관련 처방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혈압을 감소시키는 처방을 사용할 거냐, 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임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실 점입니다. 방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갱년기의 대사 질환은 마왕제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처방으로 방풍통성산의 작용이 있을 겁니다. 갈색 지방 조직과 백색 지방 조직, 그리고 그렐린에 대한 복합 작용을 통해서 백색 지방 조직에서 언커플링을 통한 열 생성을 증가를 시키고, 백색 지방 조직에 있어서 지방 조직의 비대를 억제를 하고, 그렐린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식욕을 감소를 시키는 복합 작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전신적인 염증 수준을 조절을 하고 추가적인 영양 섭취를 감소를 시켜서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이것이 혈압 감소 그리고 대사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한 전신 수준의 염증에 대해서 관련가 되어 있는 비만, 이상 지질 혈증, 죽상 경화증 등에 대해서 다양한 활화제가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알려져 있고요. 마왕제 등을 통한 체중 감량은 장기적으로도 대사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으며 갱년기 여성의 미용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약 10%의 여성에 있어서는 폐경 이후에도 간혹 월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에스트로겐의 변동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에 의해서 갱년기 여성에서 부정성기 출혈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작약, 백출, 황기, 당기, 당삼, 악교, 천초금, 한련초, 여정자, 산수유 등 다양한 본초들이 내분비 조절, HPA 축의 조절, 응고기능 조절, 자궁 수축, 내막의 혈류 개선, 염증 조절, 조혈 작용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부정출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타 분석에서도 한약의 투여가 갱년기 증상의 개선과 함께 조혈 기능과 응고 기능에 대한 다양한 조절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처방이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 더 연구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골다공증은 앞서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해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이 감소되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갱년기 여성에서는 갱년기 이후, 폐경 이후 여성들에 있어서는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인 처방들이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은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양리에 기반을 해서 음양각을 비롯한 다양한 본초들에 입각한 치료가 현대 중국에서 많이 개발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근골격계 통증이 있어요 라고 호소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골다공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기 쉬운 다양한 통증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진단에 있어서는 골밀도 측정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고요. T스코어에 따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화검사로서 AKP, CBC, 칼슘, 그다음 비타민 D, 크레아틴, 인산, 뇌중의 호르몬 등 다양한 화학적 이상을 검토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골다공증에 있어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서로 복잡한 작용을 보여줍니다. 조골세포에서 음양각, 단삼, 골세포가 여러 세포 신호 경로에 대한 복합 조절 효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라거나 여러 세포 신호 경로들을 조절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유전적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조골 작용을 강화시키는 그와 같은 작용이 있음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파골세포에 있어서는 음양과 단삼 골세포가 복합 작용을 통해서 NF-카파비의 유사체인 RNK를 조절하고, 또 OPG에 대한 조절 작용, 그 외에 염증 관련 조절, 그 외에 세포 사멸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한 조절,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조절을 비롯한 다양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에 따른 최종적으로 파골세포에 대한 작용을 억제를 함으로써
골다공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양리 작용이 이 그림에 잘 모식되어 있습니다. 한약을 통한 골다공증 치료 작용 기전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WNT 아니면은 너치 시그널 혹은 또 RNK의 시그널 경로, 굉장히 세포 복잡한 신호 경로 등을 통해서 염증이나 혹은 조골세포나 파골세포의 발현을 조절하는 여러 작용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한약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의 분열 혹은 성장 혹은 분열 억제 또는 세포 사멸과 관여가 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기능에 관여하고 있는 세포 신호 경로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육종용 같은 본초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은 알 수가 있겠죠. 골다공증에 널리 사용되는 한약들은 대개 보양제로 알려져 있고요. 파극천, 선모, 보골지, 두충, 속단, 구척, 녹용, 육종용, 토사자, 사상자, 음양과, 갈근, 단상과 같은 여러 가지 본초들이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서 양리 효과를 통해 골다공증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초들은 고라세포 그리고 골수에서의 줄기세포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그리고 ALP, 미네랄 형성의 조절을 통해서 골 형성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알려져 있고요. 또 염증 조절을 통해서 조골세포와 줄기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음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골세포의 생성과 골 흡수가 억제돼서 골다공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본초들은 식물성 성호르몬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약이 테스토스테론 유사 작용을 통해서 혹은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통해서 복잡 효과를 통해 유해한 작용이 적은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잘 알려져 있는 처방인 좌기안의 작용 기전을 보면은 WNT 베타카테닌 신호 경로, TGF-베타1 스메드 경로, MAPK 경로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ALP나 콜라겐1의 발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골 형성을 촉진을 하고 골 대사의 회전을 개선을 시키고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조골 작용을 나타내고 골다공증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다양한 표적들을 통해서 여러 유전자에 대해서 좌기안이 작용을 나타내고 비타민 E 대사나 조골세포, 파골세포의 활성,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과 같은 다양한 표적들에 작용함으로써 골대사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 염증 관련 인자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골수에서의 줄기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광범위하게 조절해서 결과적으로 골 손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세포 수준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세포 증식을 조절하고 오토파지를 조절하고 여러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하고 세포 분할을 조절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복합 작용이 한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병 치료에 있어서 골다공증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질환들에 있어서 복합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호 경로에 관여하는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신호 경로에 이상이 동반되는 여러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연구들이 이 설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가지고 진단기기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게 되고 혹은 과거에 어떤 골절과 같은 현상을 빈도를 감소시키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가 있는 처방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령골보 균왕이라고 하는 중국에서의 처방이 개발이 됐습니다. 음양과학, 속단, 단삼, 지모, 보골지, 지왕으로 조성된 이 처방은 루테올린을 통해서 EFGR, EGFR, AKT, MTOR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조골 세포 기능을 향상화시키고 또 디오스게닌에 의한 골수 중간역 줄기세포의 조골세포 분할을 개선을 시키는 PR3K, AKT, MTOR 경로를 조절을 하거나 또 이카린과 같은 성분들은 MAPK 경로에 조절을 하고 이를 통해 골다공증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염증 관련 경로나 인슐린 관련 경로, 그 외 여러 가지 EGF 관련 경로들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작용들이 있으며 그와 같은 성분들로는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 여러 성분들이 있다. 그 외에도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죠.
그와 같은 임상적인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설령 골복 균형은 용량 의존적으로 골다공증을 유의하게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보고가 된 거죠. 물론 아직까지 연구 기간이 이 연구에 있어서는 한 1년 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더 장기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골다공증에 있어서 한약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방사선 진단기기를 통해서만 골다공증의 진단 그리고 평가가 가능한데 아직까지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한약을 통한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는 임상 환경에 제한이 있다라는 점이 한의학적 치료에 적용을 가로막는 제한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골다공증에 대해서 다른 처방, 보신익정이라고 하는 처방을 보면은 또 음양갑이 들어가 있죠. 하수오, 육종용, 환기, 골세보, 시오, 금은화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되어 있는 처방은 낙상을 개선하고 골밀도를 개선하고 오스테오칼신이나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긴 기간 3년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질환, 혈관 운동 증상에서부터 대사적인 이상, 신경 정신 증상, 그리고 골다공증에 이르는 갱년기의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 병태 생리와 거기에 있어서 한약의 양리작용,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한 그 효과의 검증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은 홍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양리작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하나의 한약 처방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홍화가 심혈관계 질환, 혈관 내피 기능의 조절, 항암 효과, 폐 보호 효과, 간 보호 효과, 신경 보호 효과, 굉장히 포괄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은 홍화만이 아니라 갱년기 질환에 있어서 한 가지 처방이 다양한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한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한약은 다성분, 다표적 의약품이기 때문에 서양 의학적 약물과는 달리 약물 특성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트로겐의 결핍에 의한 다양한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침과 한약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는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갱년기 환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양리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갱년기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앞서서 살펴본 굉장히 광범위한 임상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통한 작용도 있고 그 외에도 염증 조절이나 항산화 작용 등을 통한 다양한 건강상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양리 기전이 있다라고도 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갱년기 장애에 대한 접근은 현대 한의학적인 평가와 검사 지표를 통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 및 객관적인 지표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접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앞서서 제가 강의에서 설명한 많은 처방들은 어떻게 보면 갱년기 장애의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소개가 되긴 했지만 이선탄과 같은 처방들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문제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 포괄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처방을 통해서 환자에 대한 포괄적 문제를 합방과 가감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문제 해결 리스트 작성을 통한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해서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갱년기 여성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득을 줄 수 있는 임상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참고로 작성이 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참석해서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문헌들을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